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시모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사고가 나셨는데 달려오던 차량의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라서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무방비 상태로 듣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운전 중이던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핸드폰을 건네받아 어디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는지 위치를 물어본 다음 차를 돌려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수술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몸 상태에 대해 형님에게 물어봤는데 형님은 과다출혈과 함께 골절상도 심해서 연세가 있으셨던 시모의 몸으론 버티기가 힘이 들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긴 수술 끝에 병실로 옮겨진 시모는 언제 깨어나실지 모를 만큼 심각한 상태셨고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또한 의식을 되찾으시는 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시모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사고 소식 접했을 당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며 빨리 일어나시라고 시모의 손을 잡으며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저희는 교대하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시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시모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고 조금씩 몸을 회복하시는 것 같아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시모를 돌봐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의사는 시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니 저희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시모와 함께 하게 되었고 남편은 퇴근하면 매일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회복하는 데 단계가 있었는지 시모는 눈을 뜨시게 된 시점을 시작으로 조금씩 손과 발을 움직이셨고 하루빨리 일어나시려는 노력이 보이고 계셨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시모를 보면서 저희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더 병원에 붙어있는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저희 가족들의 삶은 솔직히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었죠. 환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가시면서부터 형님 내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점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니 2, 3일에 병원을 찾던 형님 내외는 언제부터인가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 정도로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님 내외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남편이 시모가 입원을 하신 시점부터 계속해서 쌓아두었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도 자주 오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병원을 오지 않는 거야? 엄마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지. 네가 있는데 좁아 터진 병실에 우리까지 와서 뭐해? 깨어난 거 봤으니까 앞으로 문제없이 일어나시겠지? 우리는 거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병원을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의사도 긍정적으로 답해줬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퇴원하실 텐데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 삶이 바쁜데 모든 걸 어머님한테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서방님이랑 동서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봤어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주말에는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놀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정작 언제 얼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일 핑계만 대지 병원에 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태어나실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저희만 지속적으로 희생하는 건 불만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으니까 오늘도 억지로 온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너희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네가 기분 나쁜 것들이 있다 해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는 꼴은 우리랑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 어찌됐든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거리가 가까운 네가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게 가족이야? 상황에 맞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일로 서로 감정 소모하지 말자. 동서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나도 서방님한테 들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희생할 수는 있잖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어머님 수발되는 것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동서 오기 전에 나는 안 한 줄 알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뭐든 했고 내 시간은 거의 있지도 않았어. 형님은 그동안 시모를 모시면서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형님 내외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보다 병원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신경 쓰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던 거였죠. 정말 시간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심각한 분위기인 거 알면서 놀러 다닐 건 다 다니고 정작 병원에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면 꺼려하는 형님네가 결국 불만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어요. 남편도 참다 터져버린 감정이라 좋은 말이 나갈 수는 없었어요. 시숙과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모 옆에서 온갖 막말을 뱉어대는 게 보기 좋지 않았고 신경도 많이 쓰여서 자리를 옮겨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병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순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뱉은 한마디는 저희 보고 그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시모의 한마디로 점점 심각해지던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눌하신 발음으로 시모는 힘들게 한마디씩 뱉으셨고 저희가 싸우는 모습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내외는 안 좋아진 감정 탓이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를 진정시켜드리면서 곁에 머물러 있었고 형님 내외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음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죠. 본인들이 오고 싶을 때 어쩌다가 상황 좀 살피려고 오는 것 말곤 병원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니 저희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만 살펴드렸어요. 이런 삶을 1년 정도 지속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갑자기 퇴원을 권장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회복하는 것도 더디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만큼은 아니라며 통원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저희는 시모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재활에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은 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가 안면 쪽에도 있어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줘야 얼굴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판단했었죠. 그리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 터라 간병해 주시는 분을 모시긴 했지만 저희 부부가 최대한 옆에 있어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남편의 부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고 저희는 시모를 전적으로 돌봐드려야 한다는 판단하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집으로 돌아오고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얼굴을 뵈려 시댁으로 찾아왔네요. 형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다. 엄마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야 모습을 보이는 거야? 형은 엄마 자식이 아니야?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일단 어머니 얼굴 뵈러 온 거면 된 거 아니야? 그 입 좀 다물고 있지. 내가 너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 얼굴 좀 뵈러 온 건데 왜 네가 잔소리인 건데? 한 번만 더 형한테 대들면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가만히 있으니까 적당이라는 게 없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만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동서,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했나 봐. 얼굴살이 아주 쏙 빠졌네. 사람 하나 돌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서운하신 건 아니시죠? 뭐하러 왔어? 그냥 너희들 할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많이 바쁜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나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간간히 생각날 때 얼굴이나 비추면 그걸로 된 거다. 이왕 온 거 저녁이나 먹고 가라. 시모의 말투는 이미 형님 내외에 대한 감정이 많이 없는 듯 보였어요. 시모가 사고가 난 이후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들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모를 챙겨드리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형님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하고 말았어요. 동서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 정말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어머님 댁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각인시켜 드렸겠어. 어머님은 동서가 얼마나 고맙고 마음에 드시겠어. 결혼한 지 이제 1년 지났는데 친엄마처럼 옆에서 온갖 수발 다 들어주고 있잖아. 동서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알고는 계시지?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건 하려는 게 내 눈엔 딱 보이거든. 어머님께서 살고 계신 이 집을 중심으로 주변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들어온 거야? 이런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겠다고 들어온 걸 보면 이 집을 동서의 소유로 만들려는 계획 아니야?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동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누구를 보살펴 드릴 수 없을 것 같거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내 몸을 망치는데 돈이 중요하겠어? 그런데 동서를 보면 항상 돈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지금 이 집 시세가 한 20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너무 돈을 쫓아가려 하지 마.
어차피 이 집은 동서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지? 재산이란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라고. 나중에 동서가 어머님을 보살펴 드렸다는 게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진 않다는 거야. 왠 줄 알아? 이 집의 장남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 모든 재산은 장남이 더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 지금 이 자리는 식사하는 자리인 거지 재산 얘기를 하는 곳은 아닌데요. 그리고 형님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저보다 형님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집이 저희 부부의 소유가 될까봐 엄청 불안하신가 봐요. 그럼 형님이 들어오셔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오셔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식사 다 하셨으면 이만 일어나실까요? 저희도 일찍 정리하고 쉬어야 하거든요. 어머님 다 드셨으면 방으로 모셔드릴게요. 당신은 아주버님이랑 형님 배웅해 드려. 가시는 건 못 볼 것 같아요.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모를 방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형님은 저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곤 당황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참지 못하고 시모의 방으로 들어와선 자기한테 버릇없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님 내외는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저희 부부가 먼저 형님 내외한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 어느덧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보낸 세월이 8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리고 점점 몸 상태가 좋아지실 거라 기대했던 시모는 오히려 반대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약해져 계신 상태였어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악화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셨죠. 병원에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약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더해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건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모와 함께한 8년의 세월 동안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좋은 추억들도 많았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울한 감정을 가진 채 차에서 시모를 내려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형님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서,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변했네? 고생 좀 했나 보다. 그런데 눈은 왜 이렇게 빨간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딱 보니까 눈물 좀 흘린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나?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저희랑 얼굴 볼 일 없지 않나요? 할 말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요. 동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동서 얼굴 보려고 몇 년 만에 나타난 것 같아? 우리는 어머님 뵈러 온 거야. 어머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희 말 들리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기 주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동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59억으로 올랐던데요? 그래서 집 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동서, 어머님 귀가 안 들리셔? 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야?
초점도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놀러만 다니시더니 여기 집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나 보죠? 형수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는 서방님이랑 동서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라니까요. 어머님이랑 대화하려고 온 거라고요. 지금 어머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형님은 전국 일주 여행 다니셨는데 누가 좋게 봐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어머님이 휴식을 취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괜찮아지셨을 때 다시 오든 하세요.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볼 일이 없다며 강하게 밀치더니 시모를 태운 휠체어를 대신 끌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시속과 몸을 부딪히게 되는 일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이 없던 형님 내외가 갑자기 찾아온 건 시모가 살고 계신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서둘러 처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20억이었던 집값이 59억으로 뛰었다고 형님은 집의 명의를 시속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져 있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처리하려는 듯 시모와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형님 내의 행동들이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돈만 집착을 하고 있었죠. 시모의 건강이 어떤지 한 번도 살피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중간에서 힘들어 하시던 시모는 형님 내외한테 많이 실망을 했는지 힘겹게 입을 여셨고 형님은 시모의 한마디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희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을 거니? 조금도 기대하지 마라.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뭘 어쨌는데요?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저희가 두 눈 뜨고 당하기만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라도 뺏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지고 갈 거라고요. 형은 엄마 앞에서 이런 모습을 꼭 보여야 하는 거야? 병원에서 오늘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사고가 난 이후부터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점점 약해지셔서 건강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지셨다고 했소.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며 마음 편히 떠나실 수 있게 남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남겨드리라고 했는데 형은 지금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못 볼 꼴을 보이는 거라고. 차라리 얼굴 안 비치는 게 형은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돌아가. 여보, 괜히 서방님의 말에 휘둘리지 마. 그렇게 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집안의 장남인 당신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서방님, 지금 어디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원래 가족도 없는 거라는 거 몰라요? 나도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나는 조금도 변하는 거 없다. 어머니, 그냥 이 집 저희한테 주고 조용히 세상 떠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자식들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편히 눈 감으시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님 내외는 무조건 시모의 집을 소유하려고 시모의 건강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숙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었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만하라면서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이셨네요. 그리곤 잠시 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에게 집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집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나도 바람 좀 세게 해주면 좋겠구나. 작은 애들과는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만 너희들과 보낸 시간은 내 몸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잖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천국 일주 나도 좀 데리고 다녀줬으면 좋겠다. 59억의 집을 주겠다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나한테도 남아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 싸우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바람 좀 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데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집을 너희한테 넘겨주도록 하마.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이 집의 소유가 저희들께 된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어머님이 우리와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안 그래? 엄마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몸 상태로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와 함께 하세요. 형이랑 형수가 뭘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막대할 수도 있다고요. 여행은 저희랑 다닐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너희 집으로 출발하도록 하자.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시모는 저희를 바라보시지 않았어요. 시숙은 남편을 밀치면서 시모를 시숙의 차에 급하게 태워드렸고 형님도 곧장 차로 올라탄 뒤 서둘러 출발을 하려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숙의 멱살을 잡으면서 절대 못 보낸다고 끝까지 난리를 쳤지만 시모가 남편과 저에게 화를 내면서 큰아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나중에 전화한다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시모는 처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셨고 시모의 그런 모습에 당황한 저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결국 시모는 형님 내외의 차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불안에 떨며 시모와 떨어진 거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며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나셨지만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챙겨드려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형님 내외는 알아서 하겠다며 저희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었네요. 결국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희는 다음날 시모께 전화를 했고 시모는 별일 없으셨다는 듯 편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구경하러 가는 중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전송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안심을 하게 되었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던 어느 날, 시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형님 내외와 함께하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는 말에 더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님과 시숙에게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집에 올 시간이 한참 지났고 형님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도 저희 부부의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점점 불안함이 커지고 걱정이 되어 가고 있던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 연결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오고 있던 시숙의 차량이 전복이 되었고 위태롭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니 이미 시모는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고 형님 내외는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터라 저희도 맨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시간 형님 내외의 수술을 했는데도 두 사람 모두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죠.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식물인간이라는 진단 결과에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시모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형님과 시숙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조금의 희망도 없는 현실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네요. 시모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시간이 어느덧 8개월이 흘렀고 어느 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한 알람음이 들려왔네요. 그런데 생각 없이 문자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내용이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날 때 저희 부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다며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예약으로 보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도 시모에게 예약 문자가 온 내용을 보며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시모의 선택이 저희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시모의 계획으로 인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문제는 형님과 시숙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만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카들이 있다는 게 걱정이죠.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집을 처분하고 조카들에게 줘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하네요. 시모는 형님 내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기 마련이지만 최근에 저희 부부에게 닥쳐온 일은 너무 큰 아픔을 안겨주고 말았네요. 한동안 조용했던 집안에 폭풍이 불어온 건 다름 아닌 저에게 늦은 임신 소식이 찾아오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온 임신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정도로 여유가 생겼는데 또다시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죠.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 양가 집안 모두 놀란 상태였어요. 남편은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라며 집안의 경사라고 하루빨리 뱃속의 아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아들, 딸 상관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아들을 기대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아들을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한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인 만큼 시댁 집안에 한데 모여 시모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받으면서 오래간만에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집안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지 5년 차가 넘어가는 동서가 저를 바라보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며 동서에게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여자로 태어나 모든 걸 다 누리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임신이 잘 돼서 나중엔 넷째, 다섯째도 보시겠는데요? 임신을 왜 하시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어차피 다 키워놓으면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가 버리는데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우면 뭐해요? 임신하면서 불러온 배는 다 늘어나서 살도 트고 좋았던 몸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남자는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자는 한번 임신해서 출산하면 누가 봐도 아줌마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임신을 하는 건 하나뿐인 인생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동서,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동서가 대신 아이를 낳아줄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아이 가질 계획은 조금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충고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가족을 꾸리는 게 결혼의 목표였지만 동서는 서방님이랑 둘이서만 사는 걸 원하고 있잖아?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비록 망가지지만 또 다른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동서도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땐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모성애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생기거든. 저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아이를 가질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모성애를 꼭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한데요. 그만큼 자식을 키우기 힘든 환경이고 태어나봤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생만 추구를 할 텐데 차라리 그런 삶을 안겨줄 거라면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너는 어차피 임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으면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선 사람 마음 안 좋게 만들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밥이나 더 먹던지. 다 먹었으면 가서 과일이나 좀 내오든지 해라. 눈치가 왜 이렇게 없는 거니? 동서의 생각 없는 한마디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본인이 임신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왜 제 앞에서 굳이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해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또한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혼자 흥분해서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어요. 분위기 좀 봐가면서 말을 가려하면 좋은데 필터를 조금도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 때문에 결국 시부는 들고 계셨던 숟가락을 강하게 식탁으로 내려치면서 동서 보고 그만하라는 행동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입을 닫은 동서는 과일을 내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부의 행동이 동서에겐 상처였고 그 화가 저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가려 했지만 이미 동서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한동안 함께 모이는 건 자제하자며 저보고 몸 관리 잘하라면서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동서가 한 말에 대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임신한 상태라 동서에게 들었던 말들은 하루빨리 잊으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조만간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서가 결혼을 하고 가족 모임이 저희 집에서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한 번 하고 저희 집에서 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남편과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은 뒤 저녁에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당연히 안 되지. 저번에 생각 없이 막말을 뱉어댔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지금 기분 상태로는 재수 씨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내 동생도 그때 당시 많이 당황했었는지 나한테 전화와서 대신 미안하다고까지 했다니까. 아무리 가족끼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재수 씨는 타인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어차피 와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하니까 나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얘기하기 곤란하면 내가 동생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인 거지?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데. 남편은 동서가 놀러 오고 싶다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절대 오지 말게 하라며 난리를 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같은 마음이라고 제 의견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해서는 임신 중이라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대신 전달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동서는 저희가 거부 의사를 나타내자 많이 서운했는지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선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솔직히 형님이 셋째를 가진 거에 대해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인데 왜 저랑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도 아이를 계획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임신이 된 거잖아. 그럼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누구는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동서야 어차피 아이를 가질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았겠지만 우리는 좀 다르거든. 계획은 둘째까지였지만 셋째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니 마음을 접게 되었던 것뿐이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전부 다르잖아?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때론 누군가에겐 동서의 한마디가 타인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내가 아무래도 임신 초기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솔직히 저도 형님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억지로 사과 좀 하려고 얼굴 좀 보려 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뭐 진심이었는 줄 알아요? 임신 한 번 한 거 가지고 다들 엄청 오버들 하시는 것 같네요. 동서는 자기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에 많이 서운했는지 불만을 털어놓았고
마지막에 막말을 뱉은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동서 또한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동안 만나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라며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동서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집안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는지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동서와 마주하고 말았죠. 아무 말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던 동서의 얼굴에는 심술이 가득해 보였고 병원에 별로 오고 싶지 않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들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만들 들어가라. 아버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하필 혼자서 등을 가르시겠다고 사다리를 올라가셔서 큰일을 만드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러게 말이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게 하도 답답해서 혼자 갈아보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됐지 뭐니.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굴 봤으니 어서 들어가 봐. 제가 언제 한 번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이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시고 조금도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요. 연세도 있으셔서 한 번 다치신 건 쉽게 낫지 않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며느리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쉬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며느리들도 눈치 보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노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최대한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만 가만히 계셔도 저희도 쓸데없이 노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이라고요. 그럼 그만큼 대접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아버님도 이번 기회에 어머님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동서는 또다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 시작했고 시모는 동서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동서 혼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그만 좀 하라며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시동생의 팔을 뿌리치면서 이번 기회에 못했던 말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을 터트리고 마셨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에 파악 못하는 거야? 시부모가 친구도 아니고 말을 가려서 해야지. 환자인 너희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이럴 거면 앞으로 오지 마라. 너한테 괜한 말 듣고 싶지 않고 이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고 싶지도 않다.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솔직히 형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걸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 입을 왜 달고 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속으로 담아두고 사는 성격이 못 돼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환자시잖아. 그럼 일단 어머님 마음부터 헤아려 드리고 하고 싶은 말도 최대한 순화시켜서 감정 상하지 않게 정리하면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일부러 타인이 상처받게끔 더 안 좋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가족일수록 서로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동서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는 건 동서가 실수를 인지하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동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어. 다들 착한 병이 도지셨어요? 제가 무슨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건데요. 걱정돼서 여기까지 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동서는 제가 좋게 말하고 있는데도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던 동서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국 병실에서 시부의 큰 소리가 몇 번이나 더 있게 되자 동서도 점점 더 붉어진 얼굴로 시부에게 대들었고 동서는 시모가 평생 동안 누워만 계시면 좋겠다는 막말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생은 중간에 껴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부에게 고개만 떨군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동생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동서의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며 시동생한테 화가 돌아가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미 포기한 듯한 얼굴이었고 변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던 동서와 계속해서 결혼을 이어나갈 거냐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동서의 입 좀 단속하라고 남편도 동서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가서 동서가 앞으로 조심하게 입단속 시키겠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봤을 때 동서 내외는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동생의 얼굴은 그늘이 가득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하는 걱정에 대해 의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사람은 안 변한다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동서가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던 시모는 퇴원을 하셨고 사고가 난 이후 시모는 최대한 몸조심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시모는 마음 같아선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네요. 언제나 저를 아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시모에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한동안 동서내외가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서 가족 모두 평화롭게 재정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분명 상처되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괜히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죠. 명절날 동서내외가 제일 늦게 시댁에 왔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얼굴을 하고 억지로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시동생이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게 하려고 웃으면서 동서내외를 맞아주었고 그래도 명절인 만큼 서로 이해하며 조금씩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날만큼은 서로가 상처를 받을 일도 없었고 최대한 입조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서내외가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동서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시는 안 좋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시모는 전날에 무리를 좀 하셨는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들 위주로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시모는 자리에 누우셨고 동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준비하고 있는 음식을 봤는데 시모가 만들어 두신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솜씨는 없지만 저를 위해 음식 하나는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열심히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시모가 만들어두신 동그랑땡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동서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아침상을 차려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을 제 앞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저만 먹어야 한다며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껏 기대에 부푼 얼굴로 제가 서둘러 동서의 음식을 먹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입을 먹었는데 뭔가 입안에서 퍼지는 냄새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차마 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좋았던 분위기 망칠 것 같아 힘들게 씹어 삼키게 되었고 동서에게 맛있게 만들었다며 한껏 기분을 올려주었네요. 그런데 하필 제가 맛있다는 말을 한마디 한 순간 남편이 옆에서 동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하나 들어 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급하게 화장실로 가더니 먹었던 음식을 쏟아내었고 사색이 된 얼굴로 방금 제가 먹은 건 상한 거 아니냐며 동그랑땡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며 남편은 동서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줄지어 시동생과 시부 또한 동그랑땡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곧바로 뱉어 버리셨네요. 가족 모두 저를 바라보면서 이미 삼켜버린 동그랑땡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재수씨, 이거 어디서 난 음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상한 거라고요. 본인이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식탁 위로 올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식중독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뭐야? 동그랑땡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이었던 거야? 여기 포장지를 보니까 날짜가 4년이나 지난 거잖아? 동서, 이런 건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만들면 어떡해? 유통기한이 지난 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워낙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냉동식품들 전부 다 가지고 왔죠. 형님은 무식하셔서 입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저를 보면서 맛있다고 하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덕분에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은 워낙 소화가 잘 되셔서 식중독 걸릴 일은 없지 않아요? 배고프실 텐데 어서 드세요. 제 성의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이거 만들어 드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설쳤는데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거죠? 너 지금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걸 들고 와선 내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는 거야? 너한테 누가 요리하라고 시켰니?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일을 크게 만들어? 얘 큰애야, 너는 당장 근처에 병원 여러 곳을 찾아봐서 큰 며느리 데리고 다녀오도록 해라. 임신한 몸인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큰일 나는 줄 알아?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어머,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진작 알았으면 가져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상한 음식 먹어도 유산이 돼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형님이야. 어차피 먹는 양도 엄청 많으셔서 동그랑땡 하나 먹었다고 큰일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너무 호들갑 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음식들을 더 많이 먹어서 상한 음식을 중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병원 가시지 말고 그냥 식사하세요. 괜히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임신을 해서 시부모님 사랑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그게 질투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내가 무식해서 음식에 물불 안 가린다고? 어떻게 손윗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동서가 만든 음식 똑같이 한번 먹어봐. 저는 동서가 만든 음식을 하나 집어서 건네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강하게 내려쳤고 집안의 분위기는 또다시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동서는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댁에서 내쫓겼다는 이유 하나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동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만 좀 하라며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에게 뺨을 허용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동서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동생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동서는 멀리 사라져버린 시동생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고 분노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동서의 얼굴에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려버렸고 다시는 시모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온전치 않은 몸으로 동서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동서와 시동생의 관계는 깨지게 되면서 이혼 얘기까지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동서는 더 이상 저희 가족이 아니었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상한 음식을 먹었지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정상이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시동생은 동서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정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동서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동생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표현했지만 시동생은 이미 동서에게 더 이상의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서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였죠. 결국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끝내 이혼은 성립이 되었고 시동생과 동서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 다시 동서와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출산이 거의 다가온 상황 속에 친구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하길래 간단하게 저녁 한 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한 터라 친구의 회사를 구경하고 있었고 앉아있는 게 힘이 들어 천천히 걷고 있는데 누군가와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저와 부딪힌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었는데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동서였습니다.
어머,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던 형님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이참에 아주 잘 됐네요. 오늘 공개 채용 합격자 발표 날이었는데 하필 저는 탈락을 했거든요. 기분도 좋지 않은데 이런 곳에서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매사에 착한 척만 하시던 형님이 저는 정말 꼴보기가 싫었어요. 항상 모든 관심은 형님만 받고 있었잖아요. 그게 왜 내 잘못인 거야?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를 정말 많이 아끼고 계셨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부 동서가 생각 없이 행동한 것들이 문제가 된 거잖아.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지면 뭐 하겠어? 어차피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닌걸. 항상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보면 그 주위에는 꼭 형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때 형님한테 주었던 유통기한 지난 동그랑땡 있잖아요. 그거 형님이 유산되길 바라는 마음에 준 거예요. 식중독이 심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린 거였는데 모르셨죠? 제가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형님은 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저기요, 방금 제 친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일부러 유산을 시키려고 상한 음식을 먹였다고요? 방금 저희 회사에 공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탈락하신 분 맞으시죠? 과장님, 이분은 추가 합격에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인 제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안 좋은 영향만 줄 것 같은 사람이네요. 추가 합격이요? 방금 그 말 진짜예요? 제가 추가 합격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제의를 시킨다는 거죠?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저와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던 친구는 회사의 공개 채용 현장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회사에 동서가 추가 합격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저와 나누는 대화를 뒤에서 전부 듣고 있었고 가족들만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동서는 추가 합격의 제외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꼭 회사에 채용이 되고 싶다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보고 친구에게 좋게 얘기해달라며 눈물까지 보이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저도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동서가 상한 음식을 저에게 준 충격적인 이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용서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동서는 저에 대한 모든 걸 질투하고 있었어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있었고 그런 질투가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동서가 많은 것들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요. 잘생긴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언제나 많은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만이 없었지만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눈칫밥을 먹어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심을 다해 시부모님께 다가가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도 막내 며느리면 이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항상 거리를 두셨고 많은 것들이 첫째 며느리인 형님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에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을 저에게 준 게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다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렇게 참고 또 참아왔던 저는 결국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보통은 명절날이 되면 시모가 음식의 대부분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자부심이 있으셔서 시모가 직접 만들길 원하시고 저는 대부분 재료를 손질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명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누워 계셨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와 농장에서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 하루에 많은 음식을 전부 만들 수는 없었고 이틀에 걸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알지 못하는 형님 내외는 명절 마지막 날에 오셔서는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명절상을 내가는 순간 의사 형님의 한마디에 너무 서러워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온 건 아니지? 어머님께서 동서가 이틀 밤 새가며 명절 음식 준비했다던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나 모르겠네.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몇 년간 눈으로만 봤어도 꽤 익혔을 건데 음식들이 전부 다 애들 소꿉장난 한 것처럼 너무 볼품없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을 생각에 왔는데 동서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밥맛이 떨어져서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 않네. 보기엔 이래도 맛은 거의 비슷해요. 어머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든 거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구이도 괜찮다고 했는걸요?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 안다고. 이럴 때 동서가 본데 없이 잘한 티를 내는 거야.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대충 꺼내서 먹는 것처럼 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서방님이 먹었을 때 괜찮았으니까 나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어라. 동서가 보면 은근히 사람 속을 긁어버린다니까. 이런 기분으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일단 쓰레기 음식 전부 다 치워버려. 여보, 차에 우리 엄마가 싸준 음식들 있잖아. 그것 좀 가져와줘. 차라리 그거에 저녁을 먹는 게 훨씬 낫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일단 쓰레기 음식이요? 본데 없이 자랐으니까 음식도 형편없다는 건가요? 제가 이틀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방금 한 말은 오히려 형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내 앞에서 불만 있다고 토를 단 거야? 그래도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는데 완전 개념까지 밥 말아먹었네. 서방님, 지금 동서가 하는 얘기 들었죠? 이게 지금 손윗 사람들 대하는 예의인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일수록 행동이나 말투에 거침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이제부터 하던 대로 해. 아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동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수님, 그래도 쓰레기 음식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쓰레기라뇨. 그럼 이 사람도 쓰레기라는 건가요? 본데 없이 자란 티 낸다고요? 그럼 형수님은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 저급한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고 잘난 게 없다 해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방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방금 봤어? 나한테 쓰레기래. 동서가 서방님 성격까지 물들게 해버렸나 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놓고 있네. 아버님, 저희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식의 대우받자고 먼 길을 힘들게 온 거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서방님이랑 동서가 둘이서 쌍으로 저를 아주 물먹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먹으려고 배 쫄쫄 굶어가며 힘들게 왔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무슨 말을 하던 대드는 건 잘못된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몸살 때문에 알아 누우셔서 힘들게 음식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시부도 제가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지켜보고 계셨으면서 형님을 두둔하시는 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모임 때마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는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아무도 먹지 말라며 제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포장을 하더니 차에 실었어요. 그리곤 앞으로 형님네와 잘 지내시라며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듯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빨리 안 돌아와? 내 허락도 없이 음식을 전부 다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니? 엄마, 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고생해서 만든 음식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 먹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형수님은 손이 없어요? 알아서 직접 해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요. 저희 얼굴 보려면 형이랑 형수님이 진심으로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저도 더는 먼저 얼굴 뵈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인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가고 대충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금 걔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내세울 것 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게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남편은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희를 반겨주셨던 부모님께선 많이 당황하셨는지 남편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당연히 표정은 안 좋아지셨지만 부모님께선 제가 만든 음식들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런 모습들이 정상인데 형님네와 시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오히려 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를 친정에 와서 위로받았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적 불안함을 얘기하자 걱정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친정집에서 지낼 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낸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부모님께서도 싫어하실걸? 이미 허락 받았는데?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얘기 끝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겠소? 여기 있어봤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저번 명절 때 그 난리를 치고 나왔으니 분명 전화 한 통 없어서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안 봐도 눈에 환하잖아. 당신한테서 눈물 쏙 빼놓으실 텐데 나도 그런 모습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다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니까 당분간 장인어른 댁에서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하셨어. 이참에 뭐 대릴 사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미 계획을 전부 세운 상태였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별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들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저에게는 사치였는지 시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가슴의 두근거림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신 표정을 보이셨지만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릴 사이가 웬 말입니까?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끓고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저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았던 가족들과도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며느리와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면 일이 커진다는 거 모르세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 더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부딪히고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셨는지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릴 사이요? 왜 한서방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결정했는지 아세요? 사돈분들께서 얼마나 제 딸을 못살게 괴롭히셨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나요? 한서방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평생을 대릴 사이로 살겠다는데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돈분들이 제 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애들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게 전부 다 저희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솔직히 친딸도 아니고 입양하셨으면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행동하시는 게 더 웃긴 거 아세요? 내 아들은 어디를 내놔도 빠질 거 하나 없는데 지금 며느리를 봐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손톱만큼 받는 회사에 다니면서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닌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입양이 된 건데 저희가 며느리로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사돈댁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난 것도 아니니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입양아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바르게 자라왔었어요. 입양이 문제가 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비록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한서방이 얘기했던 대로 입이 상당히 거치시네요.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제 딸에게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애들이 좋아서 살림을 차린 건데 왜 뒤에서 온갖 참견을 다 하시려는 건가요?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세요. 배 아파 낳았다고 해서 전부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들 속에서 한서방이 바르게 자란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두 번 다시 사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는 오늘 한서방이랑 외식하기로 했으니 그만 살펴가세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와 엄마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게 되자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와 시부가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고 점점 더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적 보육원에 있던 저를 저희 부모님께서 입양을 해 주셨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입양하였다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어떤 부모의 자식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며 꽤 오랜 시간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강한 설득력 끝에 결국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입양하라고 해서 삐뚤어지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남들이 느끼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정작 저희 부모님과 저는 누가 봐도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도 부러워했고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선 남편도 벽을 두지 않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마찰을 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양가 집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이 오고 갔고 퇴근한 남편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이라 남편과 저도 당황스러워 양가 부모님을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이 시모에게 뺨을 허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의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릴 사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사는 게 행복해서 선택한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해주고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받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이제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셨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사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엄마 손 떨리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가족 간의 인연을 전부 끊어내겠다고? 그럼 너는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시는 형이랑 형수님만 끼고 사세요. 솔직히 저희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가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는데 저희가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모님, 저희 오늘 외식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만 상대하시고 나가시죠. 이런 쓸데없는 감정싸움 몸에도 안 좋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면서 남편과 몸싸움이 시작됐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아빠 보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쳤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아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바닥에 먼저 닿게 되면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남편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응급센터로 실려가 도움을 받게 되었고 뇌출혈이 의심이 된다며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너무 두려워 오열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의사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수술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안 좋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눈치껏 행동했으면 동서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때 이후로 고집을 부리고 시부모님을 안 찾아뵀으니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으면 이런 사건은 터지지 않았겠지. 내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낸다는 거야. 머리는 장식이야?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머리가 있는 건데 정말 한심하다. 동서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건 전부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지? 이게 왜 제 탓이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차별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나요? 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시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를 저렇게 만든 시부모님은 정작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는 형님의 잘못도 포함된 거 아시죠? 명절 때 힘들게 음식했는데 쓰레기라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만약 저희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시면 형님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과 저는 수술실 앞에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자 형님은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물불 안 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님을 강하게 밀쳤고 그렇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엄마와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는데 저를 끝까지 잡으려던 형님이 난리를 치다가 제 목에 있던 회사 출입증을 끊어놓게 되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출입증 카드를 바라본 형님은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았는데 출입증 카드가 깨지는 순간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깨진 회사 출입증 카드를 보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제 카드를 주워 들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 카드에 끼어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저에게 입술을 떨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진의 출처를 물어보길래 제가 왜 그런 걸 알려줘야 하냐고 물어보자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대묻길래 보육원에서 입양되기 전에 받았던 사진이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형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더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지갑을 꺼내 들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그걸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사진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지금 동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본인께 맞는다면 동서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어렸을 적에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었어. 너보다 내가 먼저 입양이 되었었지. 그때 원장님께서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진을 미리 찍어 두셨는데 입양을 떠날 때 간직하고 있으라며 한 장을 주시더라고. 나는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육원에서 저와 언니가 찍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방금 전까지 머리채 잡고 서로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는데 피를 나눈 언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제 위로 3살인 언니가 해외 입양이 돼서 저와 작별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난 만큼 잊고 살았었는데 저에게 남겨진 사진 한 장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언제나 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었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출입증에 사진이 꼽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왔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장의 감정 상태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언니를 앞에 두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쉽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을 뿐더러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입양아일 거라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셨는지 수술실로 달려오셨고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오열을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법적인 처벌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시부모님께 설명을 했고 그 말을 전해 듣게 된 시부모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경악을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상태로 아빠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나온 아빠는 다행히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 때문인지 시부모님께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병원비만 요구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병원비를 전부 다 처리해 주신 다음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길 원하셨지만 제가 더 이상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형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도가 바뀐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결혼 이후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니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던 보육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었었어. 내가 알아낸 건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닌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셔서 보육원에 보내진 거래. 그러니 친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말자.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봤자 언니의 본성은 내가 동서였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아니야? 나한테만 잘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3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천대뿐이었어.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왔었겠지? 좋은 집안에 입양이 돼서 좋은 직업에 언니가 부유한 상태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잘하겠다고 해봤자 이미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큰데?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관계에서 결국 새해가 바뀌어 버렸네요. 친언니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남기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앞으로 친딸처럼 대해주겠다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네요. 아빠가 무사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시지만 저희 가족과 남편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현재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의사라고 온갖 차별을 주었던 형님이 보육원에 버려졌던 제 친언니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야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앞이 캄캄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